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챙겨 듣는 영어의 경제학 조석진입니다. 네, 다 챙겨 듣고 있습니다. 한 직구씩 한번 넘어가 보려고. 예. 예.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둘째 치고,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윤희숙 전 의원과는 잘 아는 사이 아니십니까? 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윤희숙 의원 이제 뭐 선배고, 제가 이제 후배고. 좀 전에 그러면 예. 대기실에서 만나셨죠? 예, 뭐 인사도 좀 나누고 그랬죠. 오랜만에 인사 좀 나누고 그랬죠. 예. 예. 그 해후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여간 정치인 되셔가지고, 네. 예, 훨씬 표정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예,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사실은 연구자들의 얼굴 좀 표정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썩어 있는데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주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제가 약간 재밌었던 거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윤희숙 의원이 그 좀 선배로서 보면은 운동권이었거든요. 아, 그랬네. 예, 운동권이어가지고 임종석 그 뭐 실장하고 운동권 대 운동권 대결인데 왜 운동권하고 왜 또 경제 전문가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약간 웃겼고, 예, 경제 그 학자잖아요 출신이. 예, 경제 학자가 경제 학의 전문가지. 그리고 뭐 경제를 키우는 거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제 학자가 뭐 경제를 잘 키울 수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가 제일 좋아했겠죠.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걱정 안 되세요?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인은 또 비판, 그러니까 그냥 선배는 괜찮은데 네. 조심해야 되는데 예, 정치인이니까 네. 또 이제 비판의 영역에 또 들어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예.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ELS 피해자 모임 그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요거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ELS가 뭐예요? 이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품이에요. 네. 어려운 상품인데 네. 이게 뭐 번역은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조를 처음 보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게 이제 일단 어떤 이제 주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연계를 시켜가지고 주가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건데 보통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면은 뭐 그렇게 수익을 얻는 파생 상품들은 많은데 요거는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수익을 얻고 일정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그러면 돈을 잃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뭐야, 높은 이자를 받고 네.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이제 그럼 내가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품인데 요거하고 비슷했던 게 예전에 이제 DLF라고 그런 해외 금리 연계한 파생 상품이 있었어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구조인데 요게 그 어떤 구조인지 좀 우리 천천히들도 이 상식 차원에서 좀 알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버전이 있고 쉬운 버전이 있고 그래요. 쉬운 버전. 쉬운 버전. 네, 쉬운 버전으로 갑시다. 네. 우리 클래스가 있어서 좀 어려운 버전 해도 되긴 되는데. 싫어. 쉬운 걸로 가요. 쉬운 걸로. 이게 그 내가 만약에 홍콩에다가 홍콩의 주식을 샀다고 치면은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주식을 많이 샀는데 떨어지면은 큰일이니까 요거를 해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싶어해요. 보험을 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실에 대비해서 손실에 대비해서 떨어지면 내가 보험으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풋옵션 매도라고 해요. 어려워지는데 하여간 보험입니다. 네. 그럼 풋옵션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 풋옵션은 이제 사는 건데 요거 살려고 그러면 누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 역할을 한 게 이해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보험사 역할을 개인한테 시킨 거예요. 대신 이제 이 보험사 역할을 평상시에는 할 필요가 없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그 투자자들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ELS를 보험사로 이해를 하면 ELS 보험사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예. 주가가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ELS 가입자들에게는 손해고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이제 보험료를 받아 주가가 이제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보험료를 챙기는 거니까 보험료를 챙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보험료로 따져 보면은 한 6%에서 10% 정도 되는 거니까 지난
저금리 상황 뭐 1, 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 10% 정도 큰 거죠.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뭐 6%가 뭐 대단한 수익률에 이렇게 뭐 따져볼 수도 있지만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뭐 엄청난 뭐 하여간 수익이 괜찮았죠. 그래서 뭐 아니 10만 원 예금해서 6% 해봤자 얼마예요 그 이자가? 그러니까. 왜냐면 1억 넣어서 6%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뭐 이거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네. 사실은 보험사 역할을 한 거거든요. ELS를 보험사로 이해하면 되는 보험사로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상품이 그 공급자 이 물건을 파는 이 상품을 파는 사람에서도 이게 유리하고 사는 사람한테도 이게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날개도시 지금 팔려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팔렸다 혹시? 그러니까 나와요? 이게 작게는 한 15조 팔렸다는 추계가 있고, 15조.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임위 이런 걸 보면은 20조 정도 팔렸다는 게 있고, 이게 그리고 상품이 뭐 최근 5년에 생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 지금 팔린 상품입니다 이게. 아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뭐 21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게 2015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근데 그때 규모로 추산이 한 40조 가까이 팔렸다. 네. 그래서 사건이 한번 나가지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이게 최근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왜 홍콩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연동시켜 가지고 증권을 만드는 건데 이게 돈을 벌려고 증권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이게 주로 파생 상품들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야 돼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커야 돼요. 그러겠지. 그래서 높은 값을 받고 저희 프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이싱을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변동성이 큰 주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홍콩 H 지수가 변동성이 큰 지수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수를 쓴 게 아니고 여기 금융회사들이 포함된 이제 금융지수를 쓴 거예요. 금융지수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제 그 증권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요런 구조예요. 근데 요거를 은행들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는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은행들은 수수료를 1%를 받아요. 팔면은. 네. 그래서 수수료를 1% 팔면 되는데 그 우리 저금리 그 시절에 보면은 은행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이자 마진이 별로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을 갖다 많이 팔았어요. 특히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거 2019년도에 이제 요거 비슷한 사건이 DLF 사건인데 그때 이제 여러 은행들이 그거 DLF 팔다가 하여간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금감원한테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이때 비교적 좀 덜 팔아가지고 징계에서 많이 피해간 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근데 그때 피해갔는데 이번에 요 ELS를 제일 많이 판 은행 중에 하나가 국민은행이다. 그래서 그때 안 걸렸는데 그때 걸렸으면 조심했을 텐데 그때 안 걸려가지고 요번에 많이 팔다 지금 걸렸다. 뭐 그런 게 있고 뭐 앞에 뭐 회장님 뭐 나오셔가지고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이게 은행에서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는 예금 적금 들려고 왔는데 다른 상품 권유하니까 근데 그때 금리가 뭐 2% 3%인데 6%짜리 준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 6%짜리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보통 취급하는 상품들이 그래도 뭐 예금 보험도 되고 뭐 이런 약간 비교적 안정적인 것들을 파니까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사실은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팔았으니까 나는 되게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을 믿었다. 은행에서 파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테크니컬하지만 이제 불안전 판매다. 이런 불안전 판매라는 게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두 가지인데 적합성. 왜냐면 적합성을 따져야 돼요. 네가 어떤 투자자냐, 위험성은 어떠냐, 뭐 돈은 있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맞는 상품을 권유를 해줘야 돼요. 적합한 상품을.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설명 의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피해 보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게 홍콩 지수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현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통 한 11,000, 12,000 정도 갔던 지수가 지금 5,000대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반토막 나네. 반토막 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당시 내가 살 때는 이게 50% 정도 떨어질 줄은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몰랐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인데 여하튼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위험 상품인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은행 입장은 이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판 거죠. 사실. 은행은. 네, 은행은. 아니 근데 그러면 정부는 계속 그냥 놔뒀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20몇 년 나와 있던 거고 예. 이게 보통 이제 뭐 10번의 기회라고 치면은 그중에 뭐 6, 7번은 사실은 이상 없이 가는 거고 뭐 3, 4번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투자를 쭉 하다 보면은 6%씩 계속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기 갱신할 때 난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상품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홍콩 지수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폭락을 한 거거든요. 예. 예컨대 지금 중국이 홍콩에 대한 개입이 되게 강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이 홍콩에서 빠져나온다. 시장에서. 쉽게 반등되기 어렵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지금 다 도망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게 지금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해도 상당 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이제 현실화된 손실은 이 원금 대비 한 53% 정도가 지금 손실을 나고 있다. 53%? 예, 그래서 지금 한 최대 한 10조 정도? 지금 이제 전체 금액이 만기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실현화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지금 청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 지금 원금 손실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지금 현실화된 거는 한 3천억 정도 지금 현실화돼 있고. 3천억. 앞으로 이제 만기가 계속 도달할 거니까 만기가 도달해 오고 계약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요대로 지금 가게 된다고 치면은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한 6조 정도가 지금 손실화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DLF 때 그때도 이제 이게 유사한 구조였는데 이거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기 돈으로 돈을 이제 물어줬습니다. 배상을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뭐 40에서 80%까지 해가지고 그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합의를 좀 봐봐라 해가지고 뭐 소송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금융기관이 이거를 물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요번도 뭔가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뭔가 그런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 동시에 또 그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방향으로 솔루션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이게 무슨 동네에서 그냥 이사간 뭐 카지노에서 도박했다가 돈 잃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규모가 지금 조 단위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은행들이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들도 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배상을 했을 때 은행들 수익성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잘못 관리하면은 이제 금융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요거는 개인 투자자하고 금융기관하고 이런 관계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잘못 관리했을 때는 이제 금융 거래 자체가 이제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 자체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감독 당국에서는 아마 예의주시하고 아마 있을 건데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 적금 들고 싶은데요. 한 달에 한 50만 원 열심히 저금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거래해주는 상품은 아니에요. 예, 은행에서 가면은 여쪽 구석에 최소 억 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모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PB라고 말하는 프라이빗 뱅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품 권유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한 20년 됐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젊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여기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게 보통 계약상 만기가 3년이라고 해도 6개월마다 요거를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갱신을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여기서 있습니다. 갈리는 거죠. 아까 위원장은 상당수가 모르고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보상이나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리하게 지속될 거다. 이제 그렇게 뭐 보입니다. 일단 예. 근거는 검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였다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정부 전망치대로 나온 거 셈인데 여기에 그 방점을 찍으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네. 일단 1.4 맞췄다. 한국은행하고 네. 예, 지난 11월 뭐 목정감사 뭐 이럴 때 나와서 우리 1.4로 전망한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도 그 얘기했고 한은 총재도 그 얘기했으니까 맞췄으니까 축하드린다. 아 근데 저는 잠깐 여기서 잠깐 새길 빠져갖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자주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바꿔서 맞춘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맞춘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재정학적인 제가 봤을 때는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로 예상이 됐으면은 니네가 대응 정책을 뭐를 내놨냐.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사실은 작년에는 요게 이제 경제 성장의 재정 기여도라고 그러는데 요게 상당히 낮았어요.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큰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요게 그건 여러 번 지적하셨고. 예,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1.4라는 숫자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속보치, 잠정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잠정치. 잠정치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뭐 GDP를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치를 지금 그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발표를 해요. 1.4. 1.4.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러면 반올림도 되는 겁니까? 취재를 하니까 이게 범위가 1.35부터 네. 1.44까지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4가 되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몇이야? 말을 소수 주체 자리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얘기는 안 해줘. 보안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이제 그 조각모험의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 예. 퍼즐 맞추게. 예, 여러 군데 찔러보니까 1.4는 안 될 것 같다. 반올림한 결과예요, 그러면? 예, 반올림은 왜냐면 저도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작년 재정 지출의 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조세 수입의 진도율도 따지지만은 재정 지출의 진도율을 따지는데 11월까지 85% 정도 진도율을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은 12월만 한 해 남은 건데 한 달 남은 건데 한 달 동안 15%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럼 잘 써야 뭐 한 달에 한 10% 정도 쓰면 잘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뭐 많이 보면은 5% 정도 진도가 좀 덜 나갔고 뭐 적게 보면 2, 3% 진도가 덜 나갔고 이럴 건데 우리가 작년 600조 정도 쓰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한 뭐 2% 정도 덜 썼으면은 뭐 12조, 뭐 한 4%면은 한 24조 정도 덜 쓴 셈이에요. 근데 그게 GDP 대비 한 1%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정부가 쓴 건 GDP에 바로 포함이 돼요. 근데 제 경제학자의 그 어떤 계산으로 봤을 때 지출이 다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덜 올랐을 거 아니에요. 덜 올랐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보다는 상당히 하회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제가 한번 이 식자의 해안으로 보진 않았지만은 1.35 아니면 1.36 아니겠느냐. 반올림도 있잖아요. 1.35를 가지고 1.4로 하느냐, 1.39를 가지고 1.4로 하느냐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1.44였으면은
소수 주체 자리까지 아마 발언을 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근데 안 됐을 거니까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 같은데요? 식자의 해안입니다. 아무튼.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수 신문들도 요 문제를 조금 뭐 지적을 좀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보통은 경제 성장의 1%대 이렇게 기록할 때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예요. 그래요? 경제 위기 있을 때 우리가 성장률이 낮은데, 왜냐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우리 경제의 여력을 다 쏟아 부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정도는 한 2%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2% 언저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1.4를 했는데 거기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미쳤으니까 대형 악재가 없는데 경제 성장률이 1% 추락했다는 거는 상당히 재정 운영이나 경제 운영 잘못했다고 지금 보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GDP 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2%인데 실제 1.4 했으면 0.6 정도 갭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재정이 보통 적극적 역할을 보통 해줘요. 근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방치했다.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 다른 나라 성장률하고 비교를 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는 3%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보통 13배에서 14배 정도 돼요. 그래서 덩치가 커지면은 성장률이 낮아요. 그렇죠. 큰 덩치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 작년 4분기 미국의 4분기에 성장률이 나왔는데 요거를 연율로 바꾸면은 한 3.3% 정도. 반도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의 그건 작년 4분기 4분기니까 4분기가 한 3% 이상 했다는 거고 이거를 1년 전체로 다 통틀으면 한 2% 중반대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 경제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한 거다. 상당히 많이 한 거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그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지금 한 5.5%고 뭐 시장 금리는 뭐 7, 8%까지만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경제를 막 이제 침체 국면으로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 이상 했다는 거죠. 3% 4분기 3% 이상 했고.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보면은 미국은 이제 내수가 큰 나라예요. 그렇죠. 내수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내수가 역할을 해주는데 미국 내수가 선전해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2.8이지만은 내수가 2.8% 정도 성장하면서 내수가 확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고. 러시아가 또 이제 또 재밌는데.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러시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GDP하고 우리나라 GDP가 비슷해요. 루브라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전쟁 엄청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뭐 러시아가 주로 술출했던 게 천연자원, 뭐 석유나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양도 통제받고 가격도 통제를 받고 그리고 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물품들 이런 거 다 수출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되게 치명적이었던 뭐냐면 금융거래를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뭐 그런 뭐 코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송금도 할 수 있고 금융 결제도 할 수가 있는데 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금융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 거다. 그래서 예컨대 뭐 2022년도에는 전망하기에 2020년 경제가 마이너스 8%할 거다. 마이너스 8.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 성장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리고 작년 거 2023년도에는 지금 3% 이상 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아요. 3%. 그리고 3, 4분기는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5% 이상 했어요. 5%? 5%. 비결이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재를 했지만은 제재가 지금 아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각국은 제재를 하는 척 하면서 할 건 다 한다.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또 겨울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제재 국면에 거래 잘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러시아가 계획 경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 플래닝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경제학자도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러시아가 뭘 했냐면은 이제 루블화가 되게 환율이 불안정화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루블화하고 금을 연동을 시켰어요. 일종의 고정금리 같은 걸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금이 또 달러하고 안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직접적으로 고정금리를 한 건 아닌데 고정환율을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금을 통해 가지고 루블화하고 달러하고 저희는 이제 패깅이라고 그러는데 고정금리를 한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를 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금도 많았고 금이 부족하면 이게 안 되는데 금도 많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냈어요. 정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전쟁하는 러시아도 3%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그럼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고 대형 악재가 없이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골병 든다가 이럴 때 나오는 그렇죠. 이게 뭐 우리 다 알겠지만은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그게 커요? 가장 크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중국 싫다는 거는 이제 감정적인 건데 네. 그거와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야지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1993년도, 9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이랑 뭐 수교 이런 걸 하면서 그 우리 거래량이 한 중국 그 수입의 중국이 전체 수입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이 우리가 중국 수입의 6%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을 하게 되면 흑자를 뭐 기록하는데 좀 적자예요. 그래서 한 180억 정도 적자고 우리나라 돈을 따져보면 한 3, 4조 원 적자가 되는 거고 우리 구조가 사실은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거를 수출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이득을 얻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 구조가 분업 구조가 지금 붕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보수 언론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이렇게 호평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 자체도 제조업 강국을 좀 선언하면서 우리한테 수입하던 거를 좀 대체를 좀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중국 줄인 만큼 수출 다변화를 잃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미국으로도 좀 늘어났는데 네. 중국에서 줄어든 물량만큼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 전략도 지금 문제가 있고 대외 전략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별 기업이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제품의 품질을 좀 올리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제품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네. 다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개별 기업의 경쟁 전략만 가지고 돌파하기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국가하고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해외도 많이 다니시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 경제가 안 보고 경제고 강조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경제가 죽겠다 지금. 알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좀 전향적인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었는데 뭐 사실상 해촉이죠. 경질된 거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영미 부위원장이 왔는데 원래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부위원장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딱 1년 됐는데 이번에 교체한다고 하거든요. 주영환 전 산업장관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거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저희 방송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산도 챙겨 듣는. 네, 이제 한번 취재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여하튼 김영미 부위원장, 네. 이분이 동소대 교수님인데 동소대가 이제 장제원 의원 이제 가족들이 하는 그런 학교고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출마한다고 다니시는데 사회수석 하셨던 이제 안상은 교수, 예. 나경원 그 전 부위원장 대놓고 비판하셨던 분, 헝가리 뭐 그런 모양 예, 얘기하니까 예, 맞아요. 진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대놓고 하셨던 분. 그다음에 이제 홍석철 서울대 교수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임위원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갔다는 공약 개발하는 그 위치로 지금 옮겼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저고위, 주로 저고위가 아무래도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저도 우려를 했고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선수를 교체한다. 선수를 그 주형환이라고 전 이제 산업부 장관인데 기재부 출신이에요. 또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저고위 부위원장은 요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주로 맡았었어요. 근데 관료 출신이 처음으로 여기에 앉는다. 언론 보도 보니까 별명이 불도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기재부에 있었으니까 제가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기재부에 한참 할 때 거기 이제 사무관하고 과장들하고 뭐 국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많이 했습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나쁜 얘기였어요?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그 밑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아랫사람 그러니까 입장에서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사람이고 내가 윗사람으로서 만약에 지용한 뭐 장관이 있다 전 장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편하다. 아니 스타일이 어떻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도저라는 데서 그게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 몇 가지 해드리면은 이런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세요. 어떤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같은 일을 두 사람한테 시킵니다. 예? 두 사람한테 시켜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우리 그 시선집중 작가도 똑같은 아이템을 두 사람한테 이제 해오라고 그러는 그럼 거죠. 쉽게 하면 이제 그 부하한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되고 보고받고 똑같은 미션을 줘가지고 이게 표현이 좀 더 과할 수 있는데 서로 비판해라. 서로 비판해라. 서로 비판해라. 예. 그러면은 성과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잘하나?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니까 갖고 와가지고 쟤는 이게 문제됐고 얘는 이게 문제가 됐고 서로 비판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갈려 나가죠. 이제 군기 잡는 데 등하다. 갈려 나가죠. 그래서 성과는 낼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직이 진짜 와해가 됩니다, 진짜. 예. 왜냐면 이게 서로 이렇게 비판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미국 사회도 아니고 쿨하게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감정 상하지, 길이 상하지. 미국 사회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문화는 또 아니거든요. 여하튼. 근데 그러면 그래서 성과를 끌어낸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윗사람은 그 성과만 보니까 좋아한다? 저는 이게 이 특수부 검사의 어떤 시계, 이 어떤 정책을 보는 이런 시계라고 보여지는데 특수검사들이 보통 이제 기소하는 데까지 그걸 달리지 않습니까?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건데 요런 성과를 내는데 그 특화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찾은 사람이 이제 요 주영환 이제 전 장관인데 요 산업부 장관 할 때 1차관이 현 이관섭 비서실장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실세라는 이관섭 실장. 누가 어떤 사람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냐? 우리 전 장관이 계시는데 기똥 찹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낌상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그동안 소리 지르려고 해봤더니 안 되는데 부처 휘어잡을 수 있는 우리 고문기술자 이근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비유를 해도 어떻게 또 그 사람하고 비유를 해? 여하튼 이게 이 아래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는 그 정도일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 당국의 이 태도가 지금 문제다. 아니 정리를 하면 기존의 저고위는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부위원장에 앉힌다. 이 모드인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 대책에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과를 낸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 합계 출산율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전 부처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쪄가지고 0.7인데 0.8로는 올려야 되지 지금 않느냐. 이제 올해 말 되면 0.6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예. 하는 거니까 0.6을 0.7로 일단 올려라. 그런 정책 갖고 와봐라. 네. 지금 저거위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저출산 예산이 얼마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부처가 낸 정책을 그냥 갈무리를 잘 해가지고 발표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를 닫고 조이고 기름 쳐가지고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저출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전적 유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문화의 문제고, 그럼요. 시대의 문제고, 사회 구조의 문제고, 특별하게 저는 봤을 때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출생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출생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물들하고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면은 이게 물 깨끗해지고 안정되고 살기 좋아지면은 낳지 말라도 이게 우리가 낳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1990년대 통틀어 가지고 여자아이가 덜 태어났다. 예, 그 얘기 하셨죠. 드렸는데 그게 지금 가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여성들이 한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학교 출산율을 올린다고 그래도 지금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삶의 질 이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이 출산이 좀 해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요거를 학교 출산율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을 갖다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인사가 좀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최근 정책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출산을 하다 보면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똑똑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의 아들, 딸, 아빠의 아들, 딸들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그러니까 내 자식은 금쪽 같은. 그러니까 이제 금쪽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애들은 대기업 가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능력 없는 우리 애들은 작은 기업에 가가지고 위험하고 다치고 죽고 이런 사회로 몰아붙이는 사회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우리 그쪽으로 가야지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 물론 네네.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안전한 직장으로 안전한 사회로 가야지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지금 이제 참으로 좀 안타깝다. 지금 속보 들어왔다는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그 적용 유예 한 1년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해라 이렇게 했는데 용산에서 이거 수용하겠다고 지금 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산안청 설치하는 거는 뭐 행정적으로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예산과 재정 지원도 같이 당연하죠.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나저나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비상 걸렸겠네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안에서 경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